제가 발표할 자료는 AI 시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있어야 교육 정책이라든지 교육 전략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가 어떤 건지를 미리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2040년을 넘어서면 싱귤레러티 내지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즈음에 그 2040년 즈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이정표적인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그쯤에는 한 세계 5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지적인 싱크탱크들인 대학은 한 두세 개는 한 세계 10위권, 세계에서 네 개는 한 세계 50위권으로 진입하는 이런 지적인 나라, 문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한 100개 정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특허, 제조, 의료나 창업, 금융 등이 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의 수준은 지금 현재 영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정도의 국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정책도 노라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현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는 항정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7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에 기술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내지 기술 발전은 우리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미래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향후 맞이하게 될 사회, 내지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지금 현재 이대로 있다면 미래학자 짐 데이터가 얘기하는 그런 미래상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총생산을 어, 표시하는 경제학의 총생산을 표시하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Q를 우리 국력을 척도를 경제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Q는 L과 K의 함수이고 기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인 L과 K 그리고 T가 있습니다. L은 노동력의 투입입니다. 사람입니다. K는 자본입니다. T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우리가 그 예를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국가일지 아니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가가 될지 그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설령 인구가 급감해서 줄어들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해서 화살표 방향을 위상향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곳이 어딘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곳은 학교입니다. 물론 가정교육이 먼저 되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좌측이 약 700년 전의 교육시설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산업혁명기의 학교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현재의 학교입니다. 700년 전의 학교와 산업혁명기의 학교, 그리고 지금의 학교가 한 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이 서로 대면하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이 배움의 장은 지금까지 거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입니다.
물론 700년 전에는 일반 시민은 학교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귀족, 성직자, 왕족들이 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산업혁명기는 학교에서는 이 학교 건물 옆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그 시간 중에 이 아이들을 타가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같이 돌봄과 학교가 한꺼번에 기능을 하게 되는 이런 노멀 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나 영국 같은 그런 데서 찍은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지금의 교실 모습. 역시 선생님과 학생이 대면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교실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의 현장이.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한 분의 선생님이 20명 내지 30명, 예전에는 60, 70명을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여러 명의 학생을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앉아있는 학생들의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 사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학생의 자질이나 소양 내지 관심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주는 것은 동일한 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서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못 따라가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그걸 지겨워합니다. 그러면 못 따라오는 학생 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소홀히 할 수 있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누적이 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내지 2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수학 시간에는 거의 잠자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이 따라가지를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짓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거나 또는 돌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20명 내지 30명의 학생을 일일이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교실의 구도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실의 모습을 예전에 산업혁명기 내지 미국의 초창기 경영학의 연구 내지 관리학의 연구에서 공장을 연구했듯이 우리 행동과학에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교실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를 나가는지를 연구를 하고, 이런 잠자는 문제 또는 교육에서의 이래서 한 분의 선생님과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집단적 학습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은 1장을 마치면 2장, 2장을 마치면 3장, 3장을 마치면 4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단선형으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챕터 내지 한 부분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가기 좀 어렵고, 그게 누적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조금 못 따라가면 중학교에서 더 못 따라가고, 중학교에서 못 따라가면 고등학교에서는 더더구나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한 분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을 데리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출발을 할 때는 같이 출발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쫙 이렇게 덩이가 나눠지는 못 따라오거나 낙오되는 학생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맞춤형으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의 뒤따라오는 학생이 서열이 쫙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이 지금처럼 일자형, 단선형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평가 방식입니다. 선발 방식입니다. 상급 학교에 특히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을 평가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평가 방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벌써 표준화된 객관식 시험을 가지고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파는 미국의 일간지에서 나온 사파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표준화된 객관식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파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보시면 이 그림은 이 숲속에 여러 동물들이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있고 펭귄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 방식을 이 초원에서 풀이 좀 부족하니까 파라다이스 초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동물 개체군 중에 몇 마리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 가장 공정한 방법을 씁니다. 동일한 시험 방법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다양한 개체군의 동물들에게 선발 방식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 선발 방식은 뭐냐면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시험입니다. 이 나무에 빨리 올라가는 순서대로 1등, 2등, 3등에서 3개의 개체군만 선발을 해서 파라다이스 초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시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화된 객관식 시험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객관식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 모두는 다양한 또는 각자의 자질을, 훌륭한 자질을 가진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나무 타기를 잘 하는지를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면,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면, 물고기의 경우에는 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예전에 물고기였습니다.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식, 일자형 수업 방식, 그리고 선발하는 객관식 위주의 선발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이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원인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잉태되느냐 또는 표출되느냐 하면은 사교육으로 표출됩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학교에서 학생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교육에서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다 사교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더 좋은 그 난이도가 높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갑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받도록 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이 타겟으로 하는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에 안 가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데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불안해서 또 학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중간에 있는 학생은 중간에 있는 학생대로 모두 다 학원을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우리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 원에 이르릅니다. 밝혀진 것만 27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가계의 부담, 그리고 부부의 노동력을 결정하는 또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학업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계는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협약이 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인 협약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두뇌를 동시에 여러 명, 다수에 대해서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하실 때 그 조종사 내지 운전자들은 모두 다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비게이터가 없을 때와 내비게이터가 나왔을 때의 차이점을 보시면 극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터가 나오면 전 세계 어느 길이나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GPS가 쏴주는 항로대로, 경로대로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와 이 GPS처럼, 내비게이터처럼 인공지능으로 학생들의 상태를 선생님에게 동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이 수업 시간에 있다면 선생님 수업하기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는 선생님에게 학생의 지식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시험이 자주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환경이 시험을 보고 학생의 역량이나 지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지식 수준을 정확히 측정을 해주고, 학생의 지식 수준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다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질적으로 고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이런 교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유사일에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문화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라디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라디오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라디오를 조선시대 초기에 어디에 갖다 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목소리,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보시겠습니까?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초창기에. 하지만 지금은 라디오는 일상생활에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나 활자가 나왔을 때도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나뭇잎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문화 전승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더 놀라운 것은 바퀴의 등장입니다. 이 바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한반도 내에서도 결국 제한적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바퀴가 마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 바퀴를 만들어서 육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항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리적으로 지역적 한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식도 책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 수준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적으로 나온 발명품이 우리 인간을 문화적으로 고양시켜주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확대시키는 그런 보조재료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은 전통적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겁니다. 모든 챕터 바이 챕터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설계한 것은 중복적인 것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 경로를 마치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가 shortest path, 가장 단 거리, 가장 짧게 가는 거리를 안내해 주듯이 학생들에게 자기의 역량과 지식에 맞게끔 인공지능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일일이 자신이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때와는 다르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지식과 역량을 길러가면서 범위를 줄이면서 중복된 것은 그 부분을 뛰어넘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논리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출발점을 제로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앞으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면 플러스 1로 가게 됩니다. 또 알면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알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다가 틀렸습니다. 틀리면 다시 뒤돌아옵니다. 뒤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그 전 단계의 학습 수준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개념 설명을 해주고 문제로 주어서 측정을 하고 다시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틀렸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로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면 오른쪽으로, 모르면 왼쪽으로 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학습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구조는 두 가지의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주의적 설계 방식이 있고 하나는 구성주의적인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조주의적 설계 방식은 이 인공지능이 학습 시스템을 만들 때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 선생님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 교육 과정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 총론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 속에 학습 요소들을 이렇게 다 세팅을 합니다. 매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학이다, 과학이다, 국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나열해서 다 디지털 상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매핑을,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종이나 이런데 그려놓고 이렇게 디지털로 옮기겠죠. 교육과정 전체를 이렇게 나열하고 그 교육과정 내에 세부 학습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공부해야 될 학습 요소들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여기에 세팅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 마킹에 세팅을 하고 거기에다가 문제를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은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알고 틀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특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확률적 통계 이론에 따라서 베이지안 세어리,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 학생이 알고 문제를 푸는 건지 모르고 푸는 건지 알면서 틀린 건지 이런 부분을 측정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주의적인 설계 방식에 의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학생이 이걸 가지고 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지식 수준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구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쪽은 교육 과정이 엄격하지 않은 분야들입니다. 유아교육이라든지 성인 영어들 또는 그 성인 교육에서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명확한 게 없고 일반적인 학문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경제학이다 하면 경제학, 경영하면 경영이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던짐으로써 이 학생이 알고 모르고는 하는 것을 확률을 통해서 지식 수준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교과서, 초, 중, 고등학교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는 구조주의적인 알고리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공간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면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수학이면 각각 배워야 될 걸 모두 다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매핑한 것을 세부 학습 요소로 하나하나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거기에 개념과 문제를 거기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식 공간, 우리 지식 공간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 공간을 사람의 머리를 해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역으로 이 수학이면 수학을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지도를 지식 공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지식 공간에 알고 모르고를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지식 상태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측정하는데 이
지식 공간에는 이렇게 세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세부 학습 요소들을 다 잘게 디시전 처리처럼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개념 설명과 문제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공간, 이 지식 공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출판사들은 매크로힐이라든지 존 와일리라든지 모든 대규모 다국적 출판사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출판사에서 시작해서 아마존이 나오면서 종이 출판사가 시드를 해주고 대부분 이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자 출판을 하게 됐고 아마존에 의해서 변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코스웨어로 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매크로힐에 나오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이런 평가하는 공부하고 평가하는 그런 코스웨어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것을 또 채용한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하는 대학으로 이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구조가 날리지 스페이스 시어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나 분절화해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처럼 똑같은 알고리즘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세부 학습 요소를 쪼개가지고 여기에 개념 설명과 문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의 인공지능을 틀을 씌워서 디지털 된 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인공지능을 결합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학습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콘텐츠 데이터처럼 기존에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그거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러닝 액티비티 데이터가 결합이 되는 이런 강력한 인공지능의 분석 기능이 뒷받침되면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학생 스스로. 근데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선생님의 역할을 별도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종이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디지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이 없어도 되고 디지털로 하고 학생은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디지털 기록으로 다 남고 그것이 선생님의 대시보드로 전달이 됩니다. 이 학생이 맞출 수 있었지만 틀린 문제가 뭔지, 몰라서 틀린 문제가 뭔지, 찍어서 틀린 문제가 뭔지, 어떤 영역을 못하는지, 어떤 영역을 수월하게 하는지, 학생 개인, 학급의 전체적인 학생의 상황 모두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한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런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 분석하는 거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캐롤의 학교 학습 모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롤의 학습 모델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이 교과목을 배우는데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 챕터를 배우는데 몇 분 정도, 몇 시간, 몇 분 정도가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된 게 이겁니다. 학습 활동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간부터 나옵니다. 시간. 중학교 2학년 수학이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는 총 몇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몇 시간이 투여됐다. 이 부분을 방정식과 부등식을 공부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데 이 학생은 지금 몇 시간째 이 학을 풀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평균적으로 몇 분이 필요한데 이 학생은 몇 분간 썼느냐, 몇 초간 했느냐, 몇 시간에 걸렸느냐. 이런 부분을 다 여기 평균 개념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학습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 이 시간을 평균적인 학생을 숫자에 맞게끔 시간 분에 맞게끔 이 문제를 푸는데 투입을 했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찍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이냐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시보드로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의 궤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학습의 비헤이비어, 러닝 비헤이비어라든지 헤빗 같은 거, 태도라든지 습관을 분석해내 주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분석할 수 있고 반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개별화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기존처럼 수작업으로 통계를 돌리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에게 이런 데이터 분석을 선생님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수업에서 활용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GPS가 내비게이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운전을 안내하듯이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선생님에게 대시보드로 알려주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참고로 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교실 수업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실 환경 세팅 자체가 변화됩니다. 기존에 한 분의 선생님이 학생을 20, 30명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사실상 교사 한 명이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런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능이 우리 교실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그런 아주 극명한 그 심플한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선생님의 영역, 오른쪽은 학생의 영역입니다.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챗봇이 학생을 이끌어갑니다. AI 튜터라고 하죠. 학생이 딱 디바이스를 열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게임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흥미를 유발하거나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건 잘하는 학생이건 디바이스를 열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게임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게임이 학생들을 가몰입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부를 뭐 그렇게 가몰입은 되지 않겠지만 공부로 학생을 이끌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언제 쓰느냐? 미리 수업을 하기 전에 플립 러닝처럼 미리 예습을 하거나 또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학생 보고 내일 배울 거 미리 한번 봐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면 개념 설명이라든지 이런 비주얼이나 오디오 비주얼이 다 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나의 지식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문제도 나의 지식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학생은 기본적인 개념이 예습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기능. 수업은 무엇으로 하느냐?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이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방과 후에 앉아서 교사대 4학년들 멘토들을 통해서 보충을 수업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결과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실시간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선생님 대시보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 상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상태를 분석해서 선생님에게 대시보드로 한 15장 내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하고 나면 그 총괄표하고 각각의 나의 건강 상태를 상세하게 보내주듯이 학생의 지식 상태와 공부 상태를 선생님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내줍니다. 총괄적인 거 그리고 상세한 것들. 그럼 선생님 그걸 보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합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에듀테크 랩이라는, 물론 이건 뭐 명칭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딱 보니까 공부하는 것을 학습 분석 결과를 보니까 특정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든지 그러면 썸머리 해주는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또는 2~3시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강의형 수업을 합니다. 근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의형 수업은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입식 강의 수업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보면 지금 IB 학교들이 택하고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 학교들이 택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개념을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 또 어떤 수업을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면 토론, 글쓰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주입식 강의식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선생님이 학생과 토론, 글쓰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도를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와야 됩니다. 복습이나 예습을 해오면 학생들이 처음에 못 따라갈 걸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교사대 4학년들이 아르바이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AI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 사용하는 거 멘토링을 좀 할 수 있게끔 여기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교원이 된 학생들은 교대나 4대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교 학생들 한 명당 5명 내외로 학생들을 멘토링을 좀 해주는 쪽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교사대 학생들도 붙여놓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도 붙여놓고 해서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주면, 그리고 이 교사대 학생들은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직접 가르칠 필요도 없이 공부를 좀 하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상담적인 멘토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데이터에 남고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좀 취약합니다. 일부는 앞서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듀테크라든지 이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인공지능 원천 기술 자체가 미국, 영국, 인도, 중국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라서 이런 부분을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이제 지능정책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좀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이제 같이 올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 기술은 뭐 중상급인데 상급으로 올리고, 그다음 에듀테크 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학생들 학습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으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변화하고, 그다음 그 외로 선생님들이 혹시나 뭐 토론할 때 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쉽게 살 수 있게끔 조달청에서 별도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쉽게 살 수 있게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전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는 이런 세팅을 해놓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수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된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은 교수 학습 방식의 변화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그런 디바이스라든지 기계 내지는 인공지능 같은 그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세간의 모든 초점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또는 그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오류입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넣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주입식 강의식 교육을 여기에 인공지능과 함께 넣어놓고 선생님은 개념 기반으로 탐구형 수업을 하도록 수업 방식을 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지고, 오른쪽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만 지금 온통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의사로 치게 되면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의사가 진료하고 그리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청진기 역할을 하는 거고, 의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지식 수준과 자기의 어떤 그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청진기를 성능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 네 개의 분면을 보시면 이 상하로 보게 되면 한쪽은 개인화된 학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집단화된 학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설명하는
방법, 교수법입니다.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설명, 주입식. 그러니까 학생은 수용하는 학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은 학생이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탐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분면에서 교육법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20명, 30명의 집단적인 학생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학생을 수용하는 식으로 주입식 강의 수업이 70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선진국들은 여기서 다 탈피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왜?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불량품을 없앤 균질된 KS 표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식, 주입식 교육은 우리가 전후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역할을 혁혁하게 한 공신입니다. 왜? KS 표준법을 오류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표준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식, 주입식 학습이 정말 유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에 올라온 지금은 하청 국가가 아니고 원청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디자인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에서 아마 그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청 국가로는 더 이상 10위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청을 받아서 또는 제조업 중심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고급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든지 혁신 제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구적 방법과 발견적 학습을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모두 다 이 부분이 강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고 노벨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학교에서 세미나, 실험, 프로젝트,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야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주입식 교육만 받아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교실과 미국의 교실 차이가 질문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질문하는 영역입니다. 왜? 새로운 걸 발견하고 탐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교육 혁신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는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왼쪽에 강의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인공지능 챗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누구다? 선생님이 합니다. 선생님이 세미나를 주도하고 실험, 프로젝트, 브레인스토밍을 미디에이트하는 가운데서 사회를 보고 학생들을 리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교사대에서 이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재교육. 선생님 역할이 뭐냐? 히딩크 보시면 생각해요. 히딩크. 한국인 감독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전달하고 주입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선수들의 그런 모션이라든지 띵뛰기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는 그런 포지션 그리고 발의 위치, 볼 차는 각도 등을 분석을 한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못하는 점은 더 보강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잘하는 점 더 잘하게 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강의가 아니고 잔소리나 강의가 아니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한 AI 디지털 교과서에 의해서 나온 분석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재질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격려하고 이런 엄지척처럼 계속 격려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학생은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지금처럼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수학 시간 다 자버린다. 자기 주도적이 아닙니다. 수용적 학습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주도로 변하도록 AI 지질을 교과서로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챗봇하고 AI 인공지능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수업 시간에 와서는 발표하고 토론하고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생각을 표현하고 끄집어내는 방법. 주입식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은 전통적 수업과 달리 거꾸로
약 수업의 전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리 혼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충 하고 예습이나 이런 걸 하고, 물론 모자라면 교사대 멘토 학생들이 붙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끼리 토론, 프로젝트, 글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액티브 러닝. 그리고 그 팀별로 과제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보는. 그래서 세 번을 지식과 만나는 이 포인트를 세 개로 이렇게 확대시킵니다. 그 이전에 전통적인 수업은 학교 와서 수업하면 땡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귓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남는지 안 드는지 모르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을 학원에 가거나 선생님이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그냥 전달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실한 구조죠, 구조. 그런데 이거를 세 차례로 확인할 수 있는, 혼자서 하고 액티브 러닝을 하고 이 팀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한 번 더 집에서 또 하고 세 차례로 하기 때문에 세 배의 효율을 내릴 수 있고 그 세 배는 더 증가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기존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을 할 때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전혀 몰랐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언제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를 인공지능이 지도해주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꺼내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하자고 2023년 2월 24일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 준비가 됐는데 이걸 발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가 워낙 심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챗GPT가 나왔습니다. 챗GPT. 2022년도 12월에 챗GPT가 전 세계를 삼킬 듯이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에 넘어온 게 1월, 2월입니다. 2월에 가장 절정의 시기에 챗GPT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는 게 전국의 모든 사람이 논란을 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인공지능을 못 만들어내냐. 그때 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교육부가 이거를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한 게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때 나온 게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기능을 우리의 지식 생활 또는 교육에 넣은 겁니다. 이게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학교는 모든 국민이 다녀야 되는 보편적인 교육 과정이자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진단, 분석, 예측을 해주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을 해줍니다. 그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구독 모델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수업은 개념을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을 하도록 선생님의 교수법을 바꾸도록 교원 연수를 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특별 교부세율 세율 조정을 해가지고 전 교원을 다시 재교육하도록 교부세율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약 5천억 정도가 됩니다.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원이 교수법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학교 교사대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사대 실습 시간에 교생 실습 시간에 이걸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직 교원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물론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교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학교 밖에서는 재직자가 재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학교 내에서는 교원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내가 인지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뇌 속에 쫙 들어가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해마에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을 단기 기억으로 해서 빨리 잊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거나 경험적이거나 반복적인 거
그리고 쇼킹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가 그 기능을 하는데, 해마의 끝에 편도체가 붙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뭐냐, 놀라움을 나타내는, 놀라움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마와 편도체가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마의 끄트머리에 편도체가 붙어 있는데, 편도체는 놀라움을 감지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새로운 것을 보고 스프라이즈 하는 학생.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어? 야, 내가 이거 알고 있었네. 이런 스프라이즈 하는 것은 바로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와 편도체가 붙어서 그걸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 이게 우리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속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요소들이라는 AI 챗봇이 나와서 사람들은 살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살살 스프라이즈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심리학이라든지 교육 심리학에서는 블룸스 텍서노미입니다. 우리 인지 과정은 단계가 위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그 다음 인지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외부의 새로운 정보나 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면 전혀 그 다음 인지 과정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이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킨팅 교수님의 역할이 그런 거였죠. 이전에 고양이를 인공지능이 감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털이 있는 것을 다 고양이와 사람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근데 그게 사람과 유사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사람과 유사한 인지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코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코딩하지 않아도 개념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사실을 다 외워가지고는 교육에서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메뉴를 나눠줍니다. 그 메뉴를 하나 깨알 같은 메뉴를 다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주요 기능만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거를 우리가 마치 수업에서는 그 매뉴얼 하나하나를 객관식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쓸모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념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 개념만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건데, 객관식으로 응용과 관계없이 암기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생산 수율도 떨어뜨리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국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 하나하나의 어트리뷰트를 지표를 나타내는 걸, 이걸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표정하는 컨셉이라는 것은 멘탈 이미지로 머릿속에 남겨있는 이미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화된 수업을 해야 우리가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개념 기반으로 탐구하는 수업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관련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이런 메타피지컬, 평이상학적으로 메타피지컬이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주의, 기능주의, 인과관계, 변화, 연결, 네트워크, 관점, 책임, 성찰,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메타피직하게 핵심 개념을 놓고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들과 관계되는 개념을 이렇게 반영해서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과학이면 과학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토론을 붙이는, 토론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반한 탐구 수업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고 학습자 성이 뭐고 이걸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탐구해야 될 목록이 뭔지, 학습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제별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과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동시에 혼합돼서 선생님이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글쓰기를 진행하게 되면 객관식에서 탈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하게 되면 글쓰기, 토론, 발표, 프로젝트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 내지는 기능, 내지는 능력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우리가 창의적인 단계로 쉽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일종의 매기 효과처럼 교실의 환경을 700년 동안 한국에서
우리 옛날 서당에서처럼 서당도 훈장님이 학생들을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쳤듯이 그 동몽선섭이나 뭐 천재문 외우듯이 그 외우는 그 환경을 다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회정서적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생활 속에서 학습 속에서 사회정서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밥상머리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글쓰기, 글을 써서 요즘 애들이 글 잘 못 씁니다. 자기 토론 잘 못하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발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토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새로 발견한 걸 발표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프로젝트에서 협업하고 이게 MZ 세대들이 지금 그 사회에 나오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왜 혼자 태어나가지고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지금 3, 4학년 때부터 훈련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넘어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남아있는데 개인기본 탐구수업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 방학 동안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AI 디지털 교과서 데이터 분석한 걸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수도 받고 선생님들끼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가을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초등은 쫄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작성하느라 굉장히 바쁘신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내에 이게 특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공부하는 기록이 다 분석이 돼서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 기록들이 다 데이터로 분석되듯이 이 데이터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보시고 선생님 의견을 가미해서 이것을 학생부 기록에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선생님의 업무 경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활동사항 자체가 학생부에 남기 때문에 학원으로 바깥으로 나돌던 그런 지금의 이 관행이 좀 많이 사라지고 학교로 되돌아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걸 고안을 한 건데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대학 들어갈 때 또는 고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 시험 보는 게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위주로 사교육 학원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 사교육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객관식을 또 잘 풀기 위해서 사교육, 일타 강사를 찾는데 지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지금 교육발전특구, 그 다음에 글로컬, 라이즈 대학 사업에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또는 친구들과 토론, 발표, 글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AI 디지털 교과서로 예습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질에 기반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느냐가 다 기록으로 남아서 이걸 가지고 대학으로 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2028년부터입니다. 지금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학 가는 학생들은 요걸로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논술이나 서술에 AI가 채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지금 수율이 한 87%쯤 되는데 논술, 서술도 자동 채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을 자동 채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도 몇 년 후에는 이게 기술이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논술, 서술을 자동 채점 하든 안 하든 자유입니다. 마치 우리가 번역 앱이 있는 것처럼 번역 앱으로 번역을 하건 내가 수동으로 번역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건 안 쓰건 관계없이 선생님이 서비스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드 인공지능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하는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기능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시험하고 평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고 성취평가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객관식에서 탈피해서 주관식 논술형 발표하고 토론하고 글 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응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 과정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교원의 재교육을 통해서 교수 학습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AI 시대에 우리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수단입니다. 목표는 선생님의 교수법을 변화시키면서 교실의 공간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